말 때문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라. 저자 그레이스 캐터만. 출판사 미션 월드. 2장. 잠겨진 문 뒤. 무정하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으로 감싸주는 보금자리가 바로 가정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외부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언어폭력이 자행되며 그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쉽게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곳 또한 가정이다. 예를 들면 누구보다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위해야 할 부부가 피차 언어폭력의 희생자로서 불행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삶의 공간이 가정인 것이다. 언어폭력은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의 표시이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폭언을 듣지만 해고당하지 않으려고 그냥 참고 견딘다. 그러나 그들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상황이 달라진다. 그들은 아내나 자식들에게 화풀이를 함으로써 낮에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그들은 가족이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직장 상사 못지않은 파워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고 자위한다.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의 언어폭력은 점점 일상적인 것으로 굳어지고 만다. 언어폭력의 한 원인. 언어폭력의 주된 유형을 살펴보면 인신공격적인 형태가 대부분이다. 프레드와 글래디 부부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프레드가 짜증난 목소리로 아내를 공박한다. 당신은 어쩜 그렇게 당신 어머니랑 닮았어? 장모님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툭 하면 눈물을 보이시더니만 당신도 똑같구먼. 그러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글래디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당신 어머님 말씀이 아버님 성격이 괴팍하셨다더니만 당신도 아버님을 닮았네요. 내 말은 무시하면서 항상 당신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당신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단 한 번의 말다툼이나 의견 충돌도 없이 살아가는 부부는 아마 없을 것이다. 부부간의 충돌 원인 중 하나는 가정에서의 주도권 다툼이다. 남편과 아내는 힘겨루기 위해서 서로 지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언어폭력까지 난무하게 된다. 언어폭력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고 똑같은 식으로 상대방에게 보복하려 들기 때문에 결국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만다. 이처럼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충돌로 부부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며 극단적인 경우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게 된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고 조력해야 할 동반자 관계이지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하는 종속 관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서로 힘겨루기를 하느라고 불필요한 언어폭력을 일삼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한다. 물론 부부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상대방의 결점을 발견하고서 지적하고 충고해야 할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이해와 사랑에 입각한 조언이지 상대방의 가슴에 상처를 안겨주는 언어폭력이 아니다. 신혼 때의 일이다. 당시 나는 결혼하고서도 계속 의학 공부를 하고 있었다. 의학 공부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과중한 것이어서 학우들 모두가 웃음조차 잃은 긴장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개 중에 이따금 신랄한 유머로 학우들을 웃기는 여학생이 있었다.
그녀는 다른 친구의 실수나 외모 등을 꼬투리 잡아 빈정됨으로써 우리를 웃기곤 했다. 유머를 즐기는 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여학생의 빈정거리는 둘을 모방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요리하는 좋지 못한 습관이 몸에 배고 만 것이다. 어느 날 남편이 그런 나의 잘못을 발견하고서 충고해 주었다. 다른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유머는 유머가 아니라 당사자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는 독설이며 그런 행동은 나의 점잖은 성품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덕분에 잘못을 깨달은 나는 즉각 좋지 못한 버릇을 고쳤다. 이처럼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야말로 언어폭력을 예방하는 한 방법이다. 당신도 이런 대화법을 익혀 가정에서든 집 밖에서든 순화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해와 관용. 다시 한번 가정에서의 언어폭력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프레드는 아내가 장모님처럼 툭 하면 눈물을 보인다고 비난했다. 아내 글래디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서 기죽어 지내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자신은 결혼하더라도 결코 그런 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러나 그런 다짐과 달리 프레드와 결혼한 글래디는 남편 앞에서 마치 순교자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프레드는 그런 아내 앞에서 전제군주처럼 행동하였다. 사실 프레드가 아내에게 퍼부은 비난은 억지가 아니다. 글래디는 아버지 앞에서 순교자처럼 처신한 어머니를 미워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몸에 배어 있었다. 글래디가 남편에게 대꾸한 말도 사실이었다. 프레드는 가정에서 전제군주처럼 행동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결혼한 후 아내 앞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쌍방이 각자의 결점을 인정하며 고쳐나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그들은 언어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토머스 해리스 박사는 자신해져서 둘 다 옳다에서 사람들이 다음 4가지 기본 전제에 입각해 행동한다고 기술하였다. 첫째,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 둘째, 당신이 옳고 나는 틀렸다. 셋째, 우리 둘 다 틀렸다. 넷째, 우리 둘 다 옳다. 이상의 4가지 양상 중 바람직한 것은 4번 단 한 가지이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전제하에 행동할 때만이 상호 존중과 기쁨을 나누는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프레드와 글래디는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고 하는 경쟁적인 양상을 보였다. 물론 프레드는 아내가 매사에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 싫었을 것이다. 그러나 글래디에게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남편에게 말대꾸하면 더 길길이 날뛰니 어쩌겠어요. 그저 저는 죽었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지요. 서로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 한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비난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한 상대방에 대한 좋은 감정이 생길 리 만무하다. 그러므로 프레드와 글래디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이해심이 필요하다. 그럴 때만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는 튼튼하고 안전한 사랑의 보금자리를 꾸며나갈 수 있다. 비수와 같은 조소. 조지는 화가 나면 특유의 웃음을 지으면서 빈정거린다. 왜 그래? 농담으로 한 말인데. 남편의 말에 헬렌은 마지못해 쓴웃음을 짓는다. 헬렌과 조지는 결혼한 지 6년째이다.
그동안 헬렌은 남편이 빈정대는 것을 아무 일도 아닌 양 그냥 참고 견디어 왔다. 조지는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을 때면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에 대해 반찬이 별로 없다거나 맛이 없다는 등의 험담을 늘어놓기 일쑤였다. 게다가 그는 지금까지 아내 옷치장이나 외모에 대해 멋지다거나 예쁘다고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대신 입술에 떡칠을 했구먼. 누굴 꼬시려고 그렇게 야하게 칠했어? 따위의 비난을 퍼부었다. 이처럼 조지는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는 조소나 야유를 서슴지 않는다. 당신 그렇게 뚱뚱한 몸매가 창피하지도 않아? 길에 나가면 전부 당신만 쳐다보겠네. 옆집 쓰레기통 뒤져서 밥상을 차린 거야? 도대체 반찬이 왜 이래? 우리는 이런 말을 가벼운 농담으로 여길 수 있지만 듣는 당사자의 입장에선 그러지 못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조지는 마치 송곳으로 찌르듯 툭 하면 아내의 결점을 지적한다. 때문에 천성적으로 성품이 여린 헬렌은 남편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 입으면서도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는다. 조지는 자신의 그 같은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어폭력을 중단하지 않은 채 단지 죄책감을 피하려고 억지를 부린다. 아, 왜 그래? 농담으로 한 말인데. 농담하고 진담도 구분 못해? 조지는 어릴 적부터 그런 행동에 익숙해 있었다. 부모 형제의 화를 돋우거나 속상하게 하는 말을 하고서도 농담이었다고 변명하는 것이 그만 습관으로 굳어져 버린 것이다. 헬렌은 남편의 언어폭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는 혼자 가슴앓이를 하면서 그냥 넘겨왔지만 언제까지고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물론 남편의 언어폭력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와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헬렌은 어떠한 대가도 마다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다. 며칠 동안 기회를 엿본 헬렌은 남편이 기분 좋은 때를 틈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여보, 앞으로는 빈정대는 투의 농담을 삼가주세요. 가령 생선찌개가 싫으면 내일 저녁엔 돼지고기 요리를 준비해줘. 이제 생선찌개는 질렸어.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그러나 조지는 오랜 습관을 단번에 고치지 못하고 종종 빈정거렸다. 그럴 때 헬렌은 이전처럼 쓴웃음을 지으며 그냥 받아 넘기지 않았다. 헬렌은 남편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마침내 조지의 행동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만일 헬렌이 남편의 부당한 언어폭력에 대해 필요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같은 변화는 영영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가정에서 자행되는 언어폭력을 예방하거나 근절할 수 있는 여러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우선 여기서 명심해야 할 사실은 당신이 듣고 있는 조소나 비난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 언어폭력을 방지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서로의 차이점. 대학교 1학년 때 우정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해 제출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친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공통 분모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담당 교수는 그 리포트를 읽고 난 후 귀중한 촌평을 해주었다. 공통 분모를 유지하기에 앞서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우정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교수님의 촌평이 인생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로운 가르침임을 깨닫기까지는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워드와 데비 부부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는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언어폭력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가치관이 달랐는데
그로 인해 언어폭력이 난무하였다. 완벽하고 고상한 것을 좋아하는 데비는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밀 뿐 아니라 집안도 항상 말끔하게 정리한다. 그녀는 집에 있는 동안 늘 고전 음악을 틀어놓으며 틈나는 대로 음악회에 참석한다. 문학과 미술에도 조예가 깊다. 말씨 또한 정중하며 늘 표준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하워드의 생활 방식은 데비와 전혀 다르다. 성격이 털털한 그는 농장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진흙이 잔뜩 묻은 장화를 털지도 않고 현관에 벗어놓기 다반사이며 신문을 보고 나서도 제대로 정리할 줄 모른다. 그가 트럭을 몰고 다닐 때 즐겨 듣는 음악은 대중가요이며 즐겨보는 TV 프로는 코미디 프로이다. 게다가 그는 넥타이를 매는 것이 불편해 정장을 싫어하여 늘 간편한 복장을 하고 다닌다. 이토록 판이한 성격의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할 수 있었는지 신기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두 사람 간의 언어폭력이 끊이지 않는 까닭은 바로 그런 성격 차이 때문이다. 연애 시절의 데비는 하워드의 남자다움에 반했으며 하워드는 데비의 이지적 모습에 마음이 끌렸다. 성격이 여리고 신체 또한 약한 데비는 강인한 성격의 남자와 결혼하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반면에 대학을 나오지 못한 하워드는 데비가 친구들과 어울려 격조 높은 대화를 나누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부러워했다. 두 사람은 각자 상대방을 자신의 부족함을 메워줄 이상적인 배우자로 여겨 결혼하였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보니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너무나 컸다. 데비는 남편이 친구들 앞에서 무식하게 행동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겼고 종종 제발 무식한 티를 내지 마세요 라고 핀잔 주거나 화를 냈다. 그러면 자존심이 상한 하워드 역시 아내를 공박했다. 당신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 머릿속에 든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혼자 고상한 척 호박씨까지 말란 말이야. 이처럼 두 사람은 서로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언어폭력을 일삼았다. 하워드는 아내에게 폭언을 퍼부음으로써 자신의 가부장적 권위를 확인하였다. 그러면 데비는 조금도 질 수 없다는 투의 조소와 비난으로 맞받아쳤다. 이런 사태가 계속되자 마음의 상처와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점점 심화되었다. 이들 부부가 이혼이란 파국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했다. 두 사람 모두 이 사실을 인식하고서 마침내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종교상의 비난. 짐은 아내에게 불평을 늘어놓는다. 당신은 교회 일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어. 도대체 당신에게 있어 나란 존재는 뭐야? 아내 베브는 주일 예배는 물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하는 경건한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녀는 예배하는 가운데 심령의 평안과 강건함을 누리며 산다. 목사님의 귀중한 가르침을 받는 것과 교인들과 친교를 나누는 것 또한 그녀가 누리는 삶의 즐거움이다. 그러나 아내의 종교 생활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는 짐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비난과 악담을 퍼붓는다. 혹시 그가 질투심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닐까? 베브는 과연 남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짐은 왜 아내와 함께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일까? 종교관이 서로 다른 부부가 상대방의 가치관을 인정해 주기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대화는 진솔하지 못하고 마냥 평행선을 긋기 마련이다. 남편의 비난에 대해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격이 소심한 베브는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짐은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하면서 더욱더 길길이 날뛰고 이로 인해 배부가 입는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 간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종교와 사상을 신봉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불가지론자도 있다. 게다가 같은 기독교라 해도 교파와 교단에 따라서 신조와 종교의식에 많은 차이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많은 차이점이 상존한다. 성격과 외모는 물론 가치관과 관심 분야, 생활 방식 등이 서로 다른데 그중 충돌을 빚기 쉬운 것이 서로 다른 종교관이다. 제각기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부부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할 줄 아는 자세이다. 하지만 상대방의 종교를 비난하면서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보편적 양상이다. 그러다 보니 부부가 서로 충돌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겨나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기독교 신앙까지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먼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 한 자신이 믿는 종교의 가치를 상대방에게 주지시키려 하는 어떠한 노력도 헛될 뿐임을 강조하고 싶다. 짐이 아내에게 비난과 폭언을 일삼는 이유는 일종의 불안감 때문이다. 아내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찌 될 것인가? 아내가 나보다 교회 일과 교회 신도들, 목사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감에 사로잡힌 짐은 아내에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교회에 다니는 것을 포기하라고 강요하였다. 그는 어떠한 태도가 부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 그는 아내를 위협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영적 세계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유익을 인정해 주는 것이야말로 화목한 가정, 보다 성숙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첩경임을 알아야 한다. 주된 의견 충돌. 부부가 의견 충돌을 빚는 주된 문제는 경제권, 자녀 양육, 성적 욕구,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부부들은 이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날마다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싸움을 벌인다. 첫째, 경제권. 부부가 가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돈에 관한 문제이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신이 경제권을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비난과 질책이 오가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 당신도 당신 아버님과 똑같아요. 생활비는 한 번도 넉넉하게 준 적 없으면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술 먹고 놀러 가는 데는 흥청망청 써버리고 도대체 얼마를 벌어다 줘야 만족하겠어? 당신이 언제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해봤어? 이거 원 허구한 날 잔소리만 늘어놓으니 집구석에 들어오고 싶질 않아. 당신이 이런 여잔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결혼 같은 거 하지도 않았어. 돈이야 쓰자고 버는 건데 제가 10원 한 장 쓰는 것도 그렇게 벌벌 떠니 숨 막혀 죽을 지경이에요. 당신 죽을 때 그 돈 다 싸가지고 갈 거예요? 이제부터는 당신이 아예 살림을 맡아 하세요. 저는 당신이 사다 주는 창거리 가지고 밥상만 차리겠어요. 당신도 이와 유사한 말을 하거나 듣고 있지는 않는가? 만일 그렇다면 이제부터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폭언 대신 상대방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사랑의 대화수를 익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하나, 부부간의 불필요한 주도권 다툼은 이제 그만두라. 그것이 가정의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 첩경이다. 그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어야 할 관계가 부부이다. 게다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고귀한 인격체가 아닌가. 둘, 서로의 특별한 사정을 이해해 주라. 예를 들어, 남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를 싫어한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할 경우 그는 쉽게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여자들은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남편을 존중할 줄 아는 지혜로운 반려자가 되어야 한다. 셋, 예산을 세워 규모 있게 집행하라. 남자의 경우 자신이 돈을 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의 필요를 위해 어디에 얼마를 지출할 것인지 예산을 세워 규모 있게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부부간의 돈 문제로 인해 언쟁을 벌일 필요가 없게 되어 화목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 자신의 필요를 주장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필요를 헤아릴 줄 아는 태도야말로 언어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둘째, 자녀 양육. 부부가 말다툼을 벌이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자녀 양육에 관한 견해 차이이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는 물론 자녀들에게까지 폭언을 일삼아 쉽게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일이 빈번하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감싸기만 하니까 저 녀석이 저렇게 버릇이 없잖아. 그따위로 키워서야 앞으로 뭐가 되겠어?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는 게 당신이나 애나 똑같다니까요. 아버지면 자식을 불러 앉혀놓고 따끔하게 야단쳐서 버릇을 고쳐놓아야죠. 왜 남의 자식 보듯 방관만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오고 가는 이런 비난의 화살은 결국 자식에게로까지 향하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바보 같은 녀석이라는 비난을 듣게 되는 아이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잃고 만다. 그리고 더 이상 부모를 존중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눈치를 보게 된다. 이처럼 부부간의 애정을 쉽게 만들 뿐 아니라 자식에게까지 치명상을 입히고 마는 것이 언어폭력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언어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책의 4부에서 이에 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셋째, 성적 욕구. 부부 생활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는 성적 욕구이다. 부부가 서로의 성적 욕구를 무시하거나 충족시켜주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불만이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람들은 흔히 남자의 성적 욕구가 여자들에 비해 더 강렬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여자도 남자와 똑같은 성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인간은 감성적인 존재이므로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말다툼을 했을 경우 감정이 상해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거부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사랑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심각한 악순환이 뒤따르게 된다.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의심, 언어폭력, 그로 인한 거리감이 자칫 잘못하면 이혼이란 파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버는 아내에게 투덜거린다. 내가 싫은 거야? 통나무처럼 몸이 뻣뻣하니 차라리 베개를 안고 자는 게 낫겠다. 버는 아내와 기분 좋은 잠자리를 갖고 싶어 하지만 마지는 한사코 몸을 사린다. 그녀가 그러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남편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찬이 없다고 투정했고 집안이 돼지우리 같다며 험담을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버는 아내가 자신과 더불어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직장 여성인 아내에게 집에서 살림살이하는 여자들과 다름없는 역할도 잘 해낼 것을 요구한다. 버는 집안 청소, 세탁, 밥하는 것은 당연히 여자가 할 일로 생각하여 아내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잠자리에서는 아내가 자신에게 각별한 애정을 표해 줄 것을 요구한다. 마지는 여자가 남편에게 순종하며 설령 부당한 일이 있더라도 참고 지내는 것이야말로
가정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들어왔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무시하며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울 때마다 너무나 화가 난다. 그러므로 그런 날에는 남편의 성적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화풀이를 하곤 한다. 말로든 행동으로든 서로를 무시하면서도 친밀하고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인격 모독적인 발언,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 상대의 약점을 건드리는 비난 등은 다른 인간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부관계에서도 치명상을 입히는 해악이다. 특히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하찮은 말에도 쉽게 상처를 입으며 그 여파가 상당히 오래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남녀가 결혼하여 한 집에서 매일같이 생활하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점들을 하나 둘 발견하게 된다. 그럴 때 서로를 비난하며 폭언을 퍼붓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부모가 폭언을 일삼으면 본인들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여파가 미친다. 부모가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불안해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화가 난 부모들은 공연히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하기 십상이고 결국 부모의 갈등이 가족 전체의 불화로 비화되고 만다. 여기에 아들은 아버지 편을 들고 딸은 어머니 편을 들고 나선다면 어른 싸움이 아이들 싸움으로까지 확대되고 말 것이다. 원자폭탄이 터지면 죽음의 재가 반경일대를 뒤덮듯이 가정에서의 언어폭력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심각한 폐해를 입히게 됨을 명심하고서 이를 삼가야 한다. 도움 질문 하나. 배우자에게 언어폭력을 일삼는 주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배우자로부터 조소나 비난을 들을 경우 기분이 어떠한가? 그럴 때 당신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둘. 당신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말을 주저없이 내뱉고 있지는 않는가? 셋. 배우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고서도 농담이라고 변명한 적이 있다면 예를 들어보라. 그런 말도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것임을 이제 인정하는가? 넷. 서로 다른 종교를 신봉하고 있거나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부간의 언어폭력을 일삼고 있지는 않는가? 다섯. 경제권, 자녀 양육, 성적 욕구 때문에 서로를 비난한 적이 있다면 예를 들어 보라. 그중 어떠한 비난을 들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는가? 여섯. 어릴 적이나 최근에 폭언을 들었기 때문에 자부심과 자신감을 잃게 된 경우가 있다면 예를 들어 보라. 일곱. 상대방에게 폭언을 일삼음으로써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가?